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 존중 총괄 TF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 예정인데요. 핵심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찾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핵심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월 13일 인사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12월 12일까지 투서를 받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서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의 밤에 여러 가지 공문들이 왔다 갔다 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통화했던 흔적들이 있다거나 이미 이제 밝혀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투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진위를 아마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서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투서를 넣어가지고 네. 모함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지금 생사람을 잡게 되면 엄청난 반동에 또 휩싸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TF 전반적으로 이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굉장히 유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내용은 사전 모의를 했거나 실행을 했거나 그리고 이제 사후에 또 이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작업을 했거나 그러니까 협조했거나 동조했던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평소 사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투서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북한식의 5호 담당자랑 뭐가 다르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투서를 넣어가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조직을 강압적으로 안정하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겠느냐라고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 2월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철에는요 사실 그게 더 심합니다. 투서라든가 제보, 옆에 있는 동료가 또는 위에 있는 상사가 없었다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욕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굉장히 참 공직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불신으로 가득 찬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참 슬픈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날 작년 12월 3일 날 약 3시간 정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99%의 공무원들 아마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을 겁니다. 과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집에 있을 그 시간에 어떻게 비상계엄 관련돼 가지고 연관된 무엇을 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 10개월을 따지겠다 얘기해요. 네. 전후 10개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 당시 집권여당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집권여당의 대표에게까지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공유하지도 않고 미리 알려지도 않았는데 하급직 일선 공무원들 75만 명의 공무원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강제로 내라 한 것도 핸드폰 안 내면 수사 의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한 것도 공직 사회를 좀 기강을 이걸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직 기강을 잡는 거 하나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이 전진 배치하기 위한 인사를 좀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한 그런 찍어내기용 그 용도 하나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유다. 예, 집권 여당 대표도 장관직도 몰랐던 계엄을 일반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런 우려이신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내란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TF다 이런 비판인 건데요. 반론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내란에 가담했냐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생사람을 잡으면 큰일 나죠. 말씀하신 대로 99%를 넘어서 99.9%의 공무원들이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증거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는데도 당신은 우리에게 줄을 서지 않았으니까 인사 조치한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잘 유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공직사회의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군 인사를 했을 때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 사람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또는 이 약한 어떤 고리라도 협조를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영전할 수가 있냐라는 엄청난 이제 여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들 다 확인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인사 승진시켰을 경우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집니다. 역사적 반동의 이 역할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인사 승진한다는 건 공직사회 자체가 아이고 저렇게 해도 승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 당연히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정기 인사를 앞뒀던 임시로 인사를 하든 어떤 인사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내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그래도 부침은 있었지만 잘 왔던 나라를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이런 독재의 어떤 이 집행에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행동했던 공무원들이 암약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저는 공무원 사회의 공직기강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고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독재 침투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명명백백하게 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예. 때문에 명확하게 그 지점을 좀 짚고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공직사회 분위기는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하나 여쭐게요. 핸드폰 제출이 가장 논란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는 사생활 노출이 싫으니까 핸드폰 제출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핸드폰은 강제로 가져가지 않는 건가요? 네, 그것도요. 안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생사람한테 핸드폰을 내라고 하진 않겠죠. 네. 증거나 이런 증거를 명확하게 본인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해라. 소명이 되면 아마 그거 받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소명을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그러한 요건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지금 검사들 당시에 선관위에 파견 나가가지고 핸드폰 빼앗고 이런 사람들 지금 저희가 아예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 법무부 외청 소속입니다. 못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왜냐하면 특검이 다 검찰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을 여기에서 상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당시에 어떤 증거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런 부작용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법이에요? 네, 이 법은 이제 쉽게 말해서 김문기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무원들의 매뉴얼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행정한 경우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해종이 있는데 한해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저녁에 있던 학생들이 무슨 이제 밤늦게 과제라는 학생들이 쓰는가 봐요. 그래서 전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해종 그 전체 교실을 다 비워야 된다라고 방송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귀가 조치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에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행동한 성실하게 행동한 공무원에 대해서 당신이 비상계엄에 그럼 동조한 거 아니야라고 죄를 묻게 되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날 비상계엄을 알고 그냥 당직 쓴 것도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정해진 당직 스케줄표에 따라서 당직을 섰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본인이 처벌받아야 되느냐 그런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실 행정에 대해서 면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 잠깐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란이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란이 확정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이라고 특정 지어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내란 가담한 공무원이라서 징계 절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걸면 100% 정부가 집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이제 아까 핸드폰 얘기하셨는데 핸드폰은 지금 굉장히 저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정부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그렇게 기회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주면요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수사를 했다고 얘기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에 핸드폰을 8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절대 뺏기지 마라라고 얘기했었고요. 기자랑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뺏기면은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핸드폰 절대 뺏기지 말라고 말했던 장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핸드폰을 함부로 뒤지겠다 하는 건지 이거는 정말 위선적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휴대폰 제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장외 여론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세요? 글쎄요, 뭐 대응을 굳이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역사적 대형 사고를 지금 일으켰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성찰과 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지지층만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감을 계속해서 활용해가지고 지지층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제 예산 정국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내년도에 또 선거전을 앞두고 우리가 정치 구호로만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표를 얻으려면 본인들이 역사적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이것에 대한 성찰 없이 도대체 무엇으로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런 정치적 행동 자체에서 뭔가 구호를 빠르게 민생으로 좀 옮기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아마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아픈 지점을 찌르면 이를테면 이 정년 연장이나 뭐 국민연금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뭔가 국가에 토론을 했을 경우 도움이 되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형태로 논쟁을 좀 일으켜 준다면 정부 여당에서도 반갑지만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책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적을 오히려 해주신다면 정치도 좋아지고 국민의 삶도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딱히 뭐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민생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부산 장외 여론전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해달라 우리가 뭉쳐 싸울 때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취임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 지지율이 너무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해서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는 것은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에는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요. 오차 범위에 접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볼 것에 따라서 지지율은 다르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측 패널은 민생이나 경제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이제 일반 우리 정치하시는 이제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순진한 이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삼권 분립, 법 취지 이 파괴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건국의 어떤 이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중대한 상황에서 민생 경제 중요하죠. 국민연금 중요하죠. 뭐 이제 정년 연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국가의 어떤 존립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얘기 안 하고 민생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폐에 우리가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실정, 예를 들면 지금 환율이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비상계엄 때보다 환율이 더 올랐어요. 비상계엄 때 환율 올랐을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떠나갈 때, 세상 무너질 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환율이 더 올랐어요. 근데 민주당 아무 말 안 합니다. 부동산 값 계속 오르고 있죠. 코스피 지금 3,900m 폭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실정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좀 인지할 수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생 토론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중도를 보지 못한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나는 황교안이다. 이 발언으로 좀 대표되는 상황 같아요. 나는 황교안이다. 이 발언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물고 계속 늘어지는데 이거는요. 법에 있어서 불법적인 법 집행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지켜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준수 전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때 불법적인 체포됐을 때 우리가 나가가지고 똑같이 장동혁 대표가 나가서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했었었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번에 곧 있을 추기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치 주요인사뿐만 아니라 이건 국민들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도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켜드리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이걸 왜곡해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론스타 소송 완승으로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 그 당시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와중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꺼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홍길동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 밖에서 보면 어떠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처지를 지금 명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당으로부터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 그다음에 불법 위헌 개헌에 맞서서 이건 도대체 왜 이런 계엄을 했냐. 나는 이건 동조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편을 들어서 했던 이야기. 네, 관련 이랬기 그래픽이 때문에. 준비되어 네. 있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부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론스타 소송건과 관련돼서는 잘한 겁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 당일에 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내가 했다, 네가 잘했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그냥 박수 쳐주면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는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국가가 손해를 좀 덜 보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이건 내가 했네, 네가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저놈들 또 꼴 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맞고 다만 당시에 론스타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던 점 그 점을 또 한동훈 대표가 꼬집던데 비판할 수 있죠.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이 무조건 승소의 가능성이 100%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당시 1.4%가 승소 가능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부 인사들이 비판을 했었고 또 그 비판 때문에 정부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야당의 비판이 무섭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또 동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던 지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가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이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면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의아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탄핵 찬성파, 결국 내부 결속이나 중도 외연 확장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적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연 중도 확장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이끌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비대위원장과 당 대표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선거 결과 어땠습니까? 총선 졌습니다. 총선에 졌고 대선 총선을 졌었고 또 한 선거 또 졌죠. 두 번 선거 졌었습니다. 졌었고 그때 당시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낮은 상태에서 쭉 유지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데 밖에 있을 때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있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당을 이끌면 당 전체 지지율은 또 그렇게 상승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게 뭐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외부 세력이 어쩌면은 국민의힘 또는 우파 지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명 안 되지 않습니까? 밖에 있을 때 개인의 지지율은 높은데 당에 들어와서 당을 이끌 때 왜 당 지지율을 안 오르고 왜 선거에서 지는 거죠? 그거 이어지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희한한 현상이 있는 거 이건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외연 확장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성과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하죠. 근데 한미 FTA 그 좋은 결과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미 수출 출자가 엄청 늘어나서 국익에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성과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떤 협상이 있다 그러면 그 정부를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 취소 소송하기로 결정이 났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이제 국제법무국장이 정성호 씨인가요? 그분이 실무적으로 잘 이끌어서 승리한 그런 이제 성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왜? 한동훈 대표의 성과라고 얘기해서 한동훈 인기를 많게 만들어야지 한동훈이 또 이제 그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갈등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씨앗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오히려 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 칭찬하는 것이 국민의힘 분열을 좀 야기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원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와 토론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하겠다. 그래서 그 토론은 성사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래도 1일 야당의 대표입니다. 비록 윤어게인을 외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서 극우 세력의 어떤 발화되는 그런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제1야당의 대표와 현직 대표와 토론하는 것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어찌됐건 지금 당력이 굉장히 조그라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당대회를 또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직 인선이 될 것이고 바로 아마 즉각 일정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청래 대표까지 같이 하자 두 분께서 그런 의사표시를 네. 하고 있는데 실제 여당 대표까지 그 자리에 끼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이 아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만의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논쟁이란 말입니다. 국민 전체에 주는 여파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네. 차라리 정년 연장이라든가 국민연금, 이 미래 세대와 관련된 거 지금 현 세대가 도대체 언제 몇 살 때 지금 물러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면 이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민들께서도 아, 저건 정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텐데 이게 정치권만의 이슈를 가지고 또 싸우는 거다 보니 이 싸움이 과연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박수를 쳐주실 수 있는 토론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다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대표들끼리 자주 만나고 자주 토론하고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 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생 토론 제안은 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이후에 토론하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번 것 같은데요. 정청래 대표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참여 안 하려 하겠죠.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일단 이 범죄 수익금 이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항소를 만약 했으면은 대장동 일단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세트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항소 포기를 하고 항소 포기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전부 다 파면하자 또는 경찰에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 세트로 묶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민주당까지 이 사안을 빨려 들어야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나가기를 민주당은 원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토론한다 그러면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법조인도 아니에요. 물론 법사위를 하시긴 하셨지만 판사 주신 장동혁 대표가 훨씬 더 이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구조를 잘 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주제 자체가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토론을 붙게 되면 내용 자체에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한테 밀릴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은 높아 보입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또 엇박자설이 불거졌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 반대 성명 낸 검사장 18명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사위 뒷감당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 어제 뒷감당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둘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엇박자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정부가 아니라 이제 여당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견들을 토론해 가고 그 토론회에서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존중해 가면서 사실은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여당에서 뭔가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이견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조율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네. 인해서 국정 자체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좀 불안하게 가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도 순방 중이신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또 내부에서 이렇게 불거지다 보면 결국엔 또 순방의 성과나 효과 이런 것들을 또 이 깎아내리게 되는 귀결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소통하고 조율하는 이 과정 자체도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생각들이 다른 것들이 막 부닥치게 되고 근데 대신 그거를 조율을 잘 해내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것은 지지층들에서도 원하는 결과 이게 이 정치 검사들에 대한 처단 분명하게 이건 법적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니즈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체 원내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이게 총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한 발 앞서 나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뒷감당을 실제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저는 어찌 됐건 뭐 하루 이틀 새해라도 이것들이 잘 조율돼서 대통령 순방 성과는 성과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내용들을 지금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에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불참했습니다. 그간 지도부에서 꾸준히 참석할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참석을 하지 않았고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김현철 이사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김어준의 아바타다 이런 비난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사실상 민주당의 교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원 의원이죠. 곽상원 의원도 나는 이제 김어준 방송에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정당은 원내에 있는 의원들끼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는 최고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걸쳐서 의사를 정해야지 이렇게 김어준 씨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무슨 교리를 받들듯이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민주당이 이번에 YS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김어준 씨가 좀 더 개딸들 비롯한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예.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수는 사람이라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보면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김어준 씨의 어떤 지령이 아닌가. 예. 그걸 애들로서 비판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매번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한때는 김영삼도 결국 민주당 일부 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저희가 백드롭에 그 당대표실에 걸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 통합으로 가겠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정당들끼리 너무나 그냥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오가고 이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자꾸 이렇게 눈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회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비록 다른 생각이 있지만 결정들은 함께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대원칙을 좀 세워나가는 계기로 아마 이런 추모의 자리를 좀 서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가 왜 불참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는데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YS 키즈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짧게 듣겠습니다. YS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적통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그러겠죠. 지금 이제 어느 정당이든 간에 민주적 가치를 다 품고 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당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에 의해서 만든 정당이지만 그 뿌리가 입시 비리라든가 문서 위조 이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디선가 뭔가 근사한 뿌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이자 또 이제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같아요. 그래서 YS를 끌고 와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적통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YS 추도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